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찐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요. 부천영화제 프로그래머 분들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한 분씩 자기소개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미주 영어권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영어 산업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남종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럽하고 남미와 기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덕입니다. 저는 아시아 영화,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을 하고 있는 김봉석입니다.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좀 일반 분들에게는 좀 다소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제 프로그래머라는 게 어떤 직업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아무래도 또 국제영화제에서 가장 오래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신 김영덕 프로그래머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첫 네. 번째로 이제 영화를 선정하는 일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화제에 꼭 와야 될 어떤 사람들을 이제 영화제라는 곳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영화들을 어떤 모양으로 관객들한테 소개하는가, 그 영화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종의 큐레이팅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례지만 1년에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략 몇 편 정도의 영화를 관람을 하시는지. 이제 각자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토탈을 세어봤어요. 토탈 저희가 이제 직접 다 보진 않았고, 일단은 저희한테 거쳐간 영화는 한 2,600편 정도 되더라고요. 단편을 포함해서. 네. 근데 그 중에 한국 단편은 예심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 850편 정도는 빠져요. 그리고 이제 해외 단편은 저희가 직접 보는데 그것도 거의 800편이 돼요. 1,400편, 뭐 1,000 몇백 편이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각자 한 200~300편씩은 봤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 편의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이 영화와 저 영화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좀 혼동이 올 수도 있고 뭐 기억에서 살짝 잊혀질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영화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영화들 중에서 올해 상영하는 영화들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영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영덕 프로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가서 본 거, 그다음에 배급사를 통해서 받은 거,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 모집을 해서 본 것들이 있습니다. 추천을 한다면은 제가 워낙 이제 히치콕 영화의 완전 팬인데 유명한 샤워씬을 다룬 다큐멘터리 78, 5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극장 큰 스크린에서 봐서 굉장히 너무나 충격적이고 잘 만들었다는 거에서 바로 섭외를 진행했던 거고요. 뭐 예를 들자면 배급사를 통해서 받은 거는 워낙 저희랑 가깝게 지내는 이 판타스틱한 를 다루는 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올해 썬댄스를 못 갔는데 썬댄스에서 관객상을 받은 68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받고 완전히 넘어간 작품이기도 하고요. 리스트에 올라가서 받은 것 중에 저희가 아주 운이 좋았던 거는 결국은 그 영화를 또 감독이랑 만났어요. 다른 데 가서. 근데 이제 리플레이스라는 아주 기가 막힌 영화 한 편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면으로 좋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칸 영화제 가서 봤던 영화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일본 영화, 홍콩 영화 봤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쇼크웨이브라고 하는 홍콩 영화, 유덕화 주연의 이제 액션 블록버스터가 있고, 그것도 되게 배우들의 연기도 되게 좋았고 아주 깔끔하게 이제 이야기가 잘 돼 있어서 그 영화도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쿄 구울이라고 하는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뱀파이어와 좀비의 중간 정도 형태가 되는 인육을 먹는 구울이라는 종족이 있고, 그것과 이제 정부들이 싸우는, 그래서 만화 원작인데 상당히 좀 이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좋았었고, 일본 영화 중에서 나는 내일 어제의 너를 만난다. 이거는 이제 판타지 멜로 영화인데 이 시간이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그 여자는 평행 세계에서 와서 시간이 서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사랑이 어떤 의미로 그들한테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건데,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애절한 영화이고, 뭐 이런 영화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만 영화 중에서 이제 보면 대만 영화 최근에 이제 되게 한국에서도 약간 좀 인기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약간 좀 이제 달콤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되게 추억과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구파도라는 감독이 만든 이제 몬스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이심에 당하는 아이가 있고 또 이제 불량 학생들이 있고 그 불량 학생들이 어떤 요괴를 잡아다가 막 이제 고문하다가 또 이제 그 걔를 찾으러 온 요괴하고 막 싸우는 막 이제 그래서 온통 피투성이가 되는 이제 이런 종류의 지금까지의 대만 영화와는 약간 다른 질감의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영화를 하도. 그 저희 출품되는 영화들도 영화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아이슬란드 영화를 하나 초청을 했는데 리프트라고 균열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건 이제 퀴어 영화이면서 굉장히 좀 슬프고 아린 그런 미스테리 스릴러.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밑바닥에는 헤어짐에 대한 그 헤어지고 누군가는 버린 사람 원래 또 새 사람 잘 만나고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버림받은 사람은 정말로 그 어두운 방 한가운데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어디로 가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르적으로 해석이 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도 되게 아름다우면서 좀 장르적인 그런 영화였고 그런 계열로 그 제가 이제 경쟁에 들어간 영화 중에서 검은 숲속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이혼을 해서 이제 엄마랑 살던 프랑스 애들이 아빠가 스웨덴에 사는데 이제 아빠한테 가는 얘기 여름 방학에 근데 아빠가 다짜고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다짜고짜 막 캠핑 장비를 사서 완전히 그 스칸디나비아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화기도 못 쓰게 하고 우린 자연과 함께 살아야 돼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소년들이 겪는 그 아빠한테서 받는 그런 이상한 올바름을 강요하는 그런 이상한 억압도 있지만은 이제 이 형제 중에 어린 동생이 악마를 보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걸 보는 또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자연과 아버지에 대한 공포라고나 할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공포 영화였어요. 제가 이제 유럽 쪽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약간 아티스틱한 뭐 공포나 미스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블루 섹션의 히든 리저브라는 SF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특이하게도 이제 보험 판매원의 얘기인데 그 사람이 파는 보험이 뭐냐면 죽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죽을 수 있는 보험인데 그 보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도 이 에너지 자원으로 쓰여요. 시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물 인간이 된 상태로 끝까지 모든 자원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죽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야 이제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이제 냉혈하게 이 보험을 판매하고 이 보험 안 든 사람 또 냉정하게 막 이렇게 추심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그 내적으로 막 굉장히 갈등을 겪는 그런 SF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는 제가 이제 브뤼셀 영화제를 가서 봤는데 참 슬픈 것은 그 영화제를 가거나 또 마켓을 가거나 간에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막 비디오룸에서 정말 이렇게 쌓아놓고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브뤼셀에서도 비디오룸에서 고른 영화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중에 큰 데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제 또 극장을 가는 거죠. 제가 고른 영화도 보고 싶고 아까 또 말씀 추천하셨는데 그 영화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못 본 영화들도 많고 그러시구나. 예. 부천영화제를 준비하지만 부천영화제 영화를 못 본다는 거 안타까운 현실. 근데 진짜 그 소개해주신 내용만 들어봤을 때도 딱 영화제 이름에 걸맞는 정말 판타스틱한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영화제라면 주로 많이 기억되는 게 아무래도 개막작 혹은 폐막작이잖아요. 그래서 개막작과 폐막작을 선정하는 기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화제에서 개막작과 폐막작이 갖는 의미가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개막작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가급적이면 소개되지 않은 영화를 좀 더 가치 있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개폐막작 중에서 하나 정도는 한국 영화를 하자는 좀 지향점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세레모니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게스트가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후보작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개막작으로는 한국 영화이면서 세계 최초로 진짜 막 따끈따끈한 지금도 후반 작업 중인 7호실이라는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신인 감독 아직은 신인이신 이용승 감독님 작품인데 그분은 사실은 데뷔를 했는데 그 데뷔한 영화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관객상을 받고 뭔가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 청년의 고뇌와 이런 거를 딱 그려낸 10분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신 이용승 감독인데 그분이 7호실은 어떻게 보면 을들이 고군분투하는 영화예요. 갑은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적이 없는데 그냥 현실이 적인 거죠. 그들이 살아야 하는 현실이. 그런 영화인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661명인가 그 제작비를 모금하셨어요. 정말로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신인 감독님의 작품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엑소의 도경수님이 그렇죠. 또 주연을 네. 맡으셔 신하균 배우와 네. 도경수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폐막작은 우리 김봉성님 소개를. 폐막작은 그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좀 들어봤을 은혼입니다. 네. 은혼. 일본은 원래 이제 그 개그 만화의 전통이 이제 상당히 이제 깊은데 최근에 한 10년 정도의 그 최고의 작품이라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그 일본의 개그 만화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일본 막부 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갖다 이제 뭐 메이지 신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갑자기 그 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해서 이게 그냥 다른 평행 우주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막부도 있고 그다음에 유신 지사들도 있고 신선조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다 이름이 바뀌는데 외계인들하고 막 싸워요 그냥. 근데 사실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설정만 의미가 있고 그 설정 안에서 온갖 종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개그와 뭐 이런 막 펼치는데 또 개그와 웃음만이 아니라 이 안에 모든 장르 다 있어요. SF도 있고 그렇죠. 액션도 있고 멜로도 당연히 있고 뭐 쫙 있는 이런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일본에서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좀 다른 세계, 약간 가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만화 원작 실사 영화는 거의 다 영화 자체 병맛이었거든요. 오히려 영화 자체 병맛이었는데 이 영화는 이제 그 감독이 그 전에 변태가면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고 예. 네. 특히나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잘 만들던 약간 되게 이상한 종류의 갖다가 이제 유머 코드와 막 이런 걸 되게 실사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감독이어서 블록버스터가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록버스터를 딱 만들었는데 배우가 무려 오구리 슌의 나가사와 마사미의 뭐 하시모토 칸나의 뭐 쫙 나옵니다. 하여튼 뭐 이름만 얘기해도 정말 한 10대 명 이상이 쫙 나와요. 그냥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근데 그럴 정도로 갖다 큰 영화를 맡았는데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그 이를테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새롭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장르적인 어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폐막작으로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제는 사실 굉장히 영화를 즐기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격한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요번에 그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도 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칸 영화제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옥자를 선정하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영화는 극장이다라는 공식이 이제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도 좀 프로그래머 분들의 생각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옥자는 사실 근데 한국에서 그 넷플릭스 쪽에서 한국에서 개봉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네. 한국, 영국, 미국에서는 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한국 영화 지금 영화 관들의 문제가 되면서 된 것 같은데 제가 만약 OTT 오브 더 플랫폼의 문제라면은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예전에 가져올 수 있었던 영화들이 더 이상 못 가져오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래머를 저희 영화제 끝나고 거의 한 달 후부터 진행을 하는데 그 이제 그게 넷플릭스가 되건 아마존 프라임이 되건 뭐 동남아시아의 아이플릭스가 되건 걔네들이 판권을 결정하는 거가
결국은 저희 영화제는 7월이기 때문에 그들이 막 예를 들어서 4월달 우리 풀 거야 그러면은 저희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서로 간에 어떤 소통하는 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넷플릭스랑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래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가능성 그런 것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 프라임은 그래도 운이 좋은 거 그들은 영화관에서 상영한다는 걸 아주 존중해야 하는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힘들어지면서 아마 저희가 하나의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천영화제가 이제 올해로 21번째 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영화는 좋아하지만 영화제 이제 오지 못하신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전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뭐 무슨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데서 신명나게 소개하는 영화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화제를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영화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즐기면 될지 그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팁을 조금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 되겠죠. 네. 표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저희 그 7월 3일에 개폐막작 예매를 하고 네. 7월 5일에 이제 전체 작품 예매가 오픈이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작품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팁을 드리자면은 섹션들이 그 섹션을 보면은 이게 어떤 영화겠구나 하는 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초이스 이쪽은 이제 경쟁 섹션이고요. 네. 월드 판타스틱에 블루와 레드와 블루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레드는 좀 더 파격적이고 뭔가 좀 이 뭐랄까 피가 낭자하고 좀 이런 영화라면 블루라는 거는 어쨌든 SF라든가 코미디라든가 판타지 이런 상상력이 가미된 장르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피를 못 본다 이러신 분들은 블루 섹션의 영화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또 가족 관객을 위해서 패밀리 존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패밀리 존 작품들이 굉장히 좋아요. 다 전체 관람가 영화지만 퀄리티라든지 작품들이 굉장히 좋고 감동적인 영화들이 많아서 가족 관객분들은 패밀리 존을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특별전이 전도연 전도연 배우의 그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통해서 게스트들하고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알렉스 델라 이글레시아 감독도 내한하셔서 마스터 클래스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서운 여자들이라는 특별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요즘에 이제 문화평론 하시는 손희정님하고 또 조혜영 영화평론가가 같이 이 괴물과 악녀의 이 싸움을 무서운 여자, 강한 여자와 무서운 여자 이걸 가지고 이제 메가 토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같이 이제 메가 토크를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이제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재밌는 그런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는 뚜렷하게 아까 김영덕 프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타일과 이 성격이 워낙 뚜렷합니다. 그런데 아까 만약에 패밀리 존이 있다면 저희는 또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걸 보고 역겨우게 하실 가능성도 거의 굉장히 높은 건데 아주 완벽한 마니아층을 위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런 영화는 딴 데서 보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시도해 볼까라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영화제는 또 그 midnight 상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 새벽 5시까지 견디시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4번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경쟁작,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면 경쟁작은 무슨 어떤 메리트 있겠구나 해서 종류 보시고 우리 스타일이라면 월드 판타스틱한 프로그램이 있구나 뭐 보시고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켓팅을 많이 못 구하신다 하더라도 원했던 거를
그거 말고도 영화를 골라서 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아, 네. 아,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영화제를 이제 관람하기 전에 찾아볼 때도 이제 섹션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제 취향에 맞춰서 가는데 이런 분들을 참고하셔서 아마 영화를 선택을 하시면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부천영화제는 이제 그 판타스틱, 그러니까 장르 영화제죠. 장르. 그러니까 뭐 SF, 호러, 액션, 판타지, 그야말로 이제 상상력이라든가 아니면 갖다 이제 어떤 전형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끌어내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판타스틱 영화제의 특징은 재미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영화들을 갖다 여기만 가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것들 자체를 이제 보려면은 아까 이제 넷플릭스도 나왔고 이제 있었지만은 뭐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왜 극장을 가는가 영화제를 가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극장에 가서 뭔가 이런 종류의 경험을 누군가와 같이 한다라든가 막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서 판타스틱 영화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지점에서는 가장 재미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를테면 대중과의 거리가 가장 좁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딱 가서 그냥 보면 재미있는 즐거운 영화들을 갖다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천 영화제는 좀 더 이제 그 부담감 없이 그냥 뭐 재밌는 영화를 한번 보러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볼까라고 하는 정도로 오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저희 부천 영화제이기 때문에 오셔서 새로운 조금 약간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런 그 보통 극장에서 보기에는 힘든 영화들 기회가 있으니까 와서서 잘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더운 날 더웁긴 하지만 극장에서 이제 시원한 그거 상황에서 볼 수 있으니까. 비서가 극장 비서만한 게 없죠. 네, 그렇죠. 네. 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그 다 커밍아웃 하셔가지고 맨날 방에서 이렇게 컴퓨터로만 영화를 보시지 말고 다 나오셔갖고 그 영화제를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부천 영화제도 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